콘크리트 숲을 벗어나 자연 속의 삶, 다들 한 번쯤은 꿈꿔보셨죠? 근데 그 막연한 로망하고 현실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촌 귀농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실제 체험기 영상부터 단계별 준비 과정,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돈 문제까지. 이번 분석의 목표는 단순히 어떻게를 알려드리는 걸 넘어서요. 이 도전을 나의 삶으로 성공시키기 위해 진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그 현실적인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는 겁니다. 맞아요. 이걸 그냥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가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깨는 셈이죠. 이건 뭐랄까, 내 삶의 운영체제를 아예 바꾸는 일종의 인생 창업에 가깝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그 창업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꽤 괜찮은 가이드가 될 거예요. 아, 인생 창업.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그 창업의 첫 단계, 로망과 현실이 딱 부딪히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보죠. 귀농 다큐 살얼이 났다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아, 그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충남 부여에서 40대부터 70대까지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분들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진짜 농촌 생활을 하는 건데요. 제가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20년 넘게 사무직으로만 일했던 한 참가자분이 새벽 일이 너무 힘드셨나 봐요. 정말 겨우 눈만 뜨고 비몽사몽 나오는 그 모습이었어요. 아, 몸이 아직 도시의 사이클에 맞춰져 있는 거죠. 머리로 아는 거랑 몸으로 겪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의욕은 넘쳐서 딸기나 상추를 막 수확하는데 솜씨가 서투르니까 이거 다 꺾어야 되는데 안 꺾었네요? 하고 막 호통을 드는 장면도 있었어요. 정말 어떤 꾸밈도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초보 모습이라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그 날것의 경험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 예쁜 풍경만 보고 오는 그런 일을 체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직접 살아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불편함, 예상치 못한 실패를 온몸으로 겪어보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영상 속 한 참가자분의 말이 딱 기억에 남아요. 성공 사례 100번 듣는 것보다 실패 사례 1번 듣는 게 훨씬 도움이 됐다고요. 아, 그걸 저도 기억나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선배 귀농인에게 실패담을 직접 들으면서 자신이 가진 한정된 에너지와 자본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할지, 또 어떤 함정을 피해야 할지 감을 잡게 되는 거죠. 아, 예를 들어 이 작물이 돈 된다는 말만 믿고 덜컥 시작했다가 판로를 못 찾아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나는 재배 기술보다 유통망 확보를 먼저 고민해야겠구나 하는 식으로 전략을 수정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건 정말 돈 주고도 못 살 값진 교훈이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리고 농촌의 삶이라는 게 꼭 벼농사, 밭농사만 있는 건 아니라는 점도 좀 신선했어요. 영상 보니까 참가자들이 흑염소 농장이나 꿀벌 양봉처럼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거든요. 한 참가자가 여기 와서 보니까 꼭 농업이 아니더라도 수익을 낼 방법이 정말 다양하다고 말하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와서 뭐 먹고 살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대규모 시설 농사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상자 텃밭에서 내가 키운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걸 보면서 느끼는 성취감, 이런 소소한 기쁨, 이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하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건 직접 살아보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감각들이죠. 네. 결국 막연한 로망만 가지고 뛰어들었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이니까 체계적인 계획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마침 괴산군청에서 제시하는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7단계라는 자료가 있던데 이게 아주 좋은 로드맵이 될 것 같더라고요. 7단계나요? 체계적이네요. 네. 1단계 정보 탐색부터 시작해서 2단계 가족 동의, 3단계 장목 선택, 4단계 기술 습득, 그리고 5, 6단계에서 정착지랑 농지를 확보하고 마지막 7단계에서 영농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게 짧아도 4개월, 길게는 5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더라고요. 그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치는 단계는 보통 어떤 걸까요? 제 생각엔 4단계의 기술 습득을 건너뛰고 바로 5단계 정착지 물색으로 가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이 급하니까요. 일단 땅부터 사놓고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요. 바로 그게 위험한 접근입니다. 특히 5, 6단계인 정착지라고 토지 선택은 귀촌의 성패를 거의 90% 좌우하는 핵심적인 결정이거든요.
빌딩 클래스라는 곳의 자료를 보면 단순히 땅값이 싸거나 경치가 좋다는 이유로 덜컥 땅부터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잘 설명해 줍니다.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즉, 목적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목적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령 벼농사 같은 정작이 목적이라면 토질이 비옥하고 물대기 쉬운 곳이어야겠죠. 반면 가축을 키우는 축산업을 하려면 주변에 민가가 없어서 민원 발생 소지가 적고 또 축사 허가가 나는 땅이어야 하고요. 아, 체험농장 같은 건 또 다르겠네요. 그렇죠. 체험농장이 목적이라면 경치도 좋아야겠지만 도시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쉽도록 도로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처럼 목적에 따라 땅을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해서 농업진흥지역인지 건물은 지을 수 있는지 이런 법적 검토는 기본이고요. 와, 듣기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한 귀촌 경험자가 블로그에 쓴 글이 생각나요. 귀촌의 90%는 지역 선택에서 결정된다고 단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활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가시적 인프라랑 비가시적 인프라로 나눈 부분이 정말 와닿았어요. 가시적 인프라, 비가시적 인프라. 네, 가시적 인프라는 응급실 있는 병원이나 대형마트까지의 거리 같은 거죠. 이분은 실제로 병원까지 차로 40분이 걸려서 애가 감기만 걸려도 진료 한번 보는데 반나절이 꼬박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현실적인 고충이죠. 도시에서는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시골에서는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인프라일 수 있어요. 비가시적 인프라요? 그건 어떤 거죠? 말 그대로 눈에 잘 안 띄는 것들이요. 예를 들어 요즘은 시골에서도 재택근무나 온라인 판매를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점집 거둔 동네에 광랜이 안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속 터져서 일 못하죠. 바로 그겁니다. 인터넷 속도는 어떤지, 상수도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지하수를 파야 하는지, 겨울에 수도관이 얼어서 고생하는 집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지도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지만 실제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들이에요. 듣고 보니 인프라 분자만 해도 만만치가 않네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죠. 바로 사람입니다. 한 블로그에서는 귀촌 성공의 열쇠는 집값이 아니라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시골은 좋든 싫든 공동체 생활이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정착지를 고를 때 그 마을 구정원의 연령대는 어떤지, 외지인에 대해 배타적이진 않은지, 마을 이장님 성향은 합리적인 편인지 이런 인적 인프라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한 자료에서는 성공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1개월 루틴 전략이라는 재미있는 팁을 제시하기도 해요. 1개월 루틴 전략이요? 그게 뭔가요? 좀 너무 계산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면 그 공동체가 과연 나한테 맞는 곳일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걸 계산이라기보다는 배려와 존중의 방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의 익명성에 익숙했던 사람이 갑자기 시골의 관계 중심 문화에 적응하려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첫 주에는 무리하게 다가가기보다 마주칠 때마다 먼저 웃으며 인사해서 내 존재를 알리는 걸 목표로 삼는 겁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이라는 걸 각인시키는 거죠. 일단 얼굴부터 익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2주차에는 내가 막 나서서 말하기보다 마을 회관 같은 데서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면 조용히 옆에서 듣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마을 분위기나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 관찰의 시간인 셈이죠. 그러다 3, 4주차가 되면 어르신,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에 어떻게 버려야 해요? 같이 아주 소소한 질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에 물꼬를 트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의 방식을 배우고 따르겠다는 존중의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런 지혜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지금까지 사람, 땅,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죠. 결국 버틸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전부 물거품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마음의 준비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게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실패 사례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패턴이 보여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저는 그 스마트팜이 요즘 대세라는 말만 믿고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빚만 8천만 원 지게 된 40대 남성 이야기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게 단순히 시장조차 부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경우죠.
정확히는 제값에 사줄 사람을 못 찾은 겁니다. 스마트팜으로 키운 특수작물은 일반 농산물 시장이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이나 백화점 같은 특정 판로를 뚫어야 하는데 아무런 인맥이나 유통 경험 없이 시작하니 막막했던 거죠. 아, 생산만 하면 다 팔릴 줄 알았던 거네요. 그렇죠. 생산 기술만 생각했지 마케팅과 영업을 간과한 전형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또 블루베리가 돈이 된다는 말에 덜컥 묘목부터 심은 30대 부부도 있었죠. 아, 그 이야기도 봤어요. 블루베리는 심고 나서 3년 정도는 수익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버티겠어요? 결국 모아뒀던 정착 자금을 생활비로 다 까먹고 도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례들의 핵심 원인을 요약하면 뜬 소문만 믿은 시장조사 부족, 초기 과다 투자, 그리고 수익 구조에 대한 무지,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금만 믿고 무리하게 대출부터 받는 게 가장 위험한 함정 같아 보여요. 맞습니다. 지원금은 성공을 보장해주는 마법의 돈이 아니에요. 내가 세운 치밀한 사업 계획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레버리지 수단일 뿐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계획이 부실하면 지원금은 성공의 발판이 아니라 빚의 족쇄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공통적인 조언이 농사 하나에만 목매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영상 편집이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 같은 일들은 이제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귀촌은 하지만 직업은 바꾸지 않는, 즉 귀촌형 재택근무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죠. 도시에서의 경력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생활 공간만 바꾸는 겁니다. 이게 좋은 이유는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니까 농사를 지을 때도 조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의 생계를 위한 농사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소규모 농사를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심지어 마을에 간 청소나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마을 내 소일거리도 소소하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로 결심했다면 전략적인 작목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총매출의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총매출의 함정이요? 네, 한 분석 자료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가 나와요. 300평 시솔하우스를 기준으로 총매출 1위 작물이 파프리카로 무려 3,500만 원에 달합니다. 300평에서 3,500만 원이면 엄청난데요. 다들 파프리카 농사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파프리카는 초기 시설 투자비와 난방비 같은 생산 원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3,500만 원을 벌어도 각종 비용을 빼고 나면 순수익은 680만 원에 그칩니다. 반면 같은 면적에서 오이는 순수익이 1,260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와, 거의 2배 차이네요. 겉으로 보이는 매출액만 보고 뛰어들었다간 정말 큰일 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보 귀농인일수록 초기 투자비가 적고 원가 대비 순수익, 즉 소득률이 좋은 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노지에서 재배 가능한 쪽파, 고추, 포도, 시금치, 대파 같은 작물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세금 혜택도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정보죠. 귀농인이 농지를 살 때 취득세를 50%나 감면해주고 또 5년 안에 기존 도시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크네요.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박이나 특산물 판매 같은 농해 부업으로 버는 소득이 연간 3천만 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런 혜택들을 잘 활용하면 초기 정착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혜택에는 분명 조건이 따르겠죠.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감면을 받고 나서 3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그 농지를 다른 용도로 팔아버리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이자까지 붙여서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내가 그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귀촌 귀농의 꿈과 현실을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성공적인 귀촌 귀농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철저한 창업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충분한 살아보기 체험으로 탐색 기간을 갖고 아주 현실적인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또 농사 하나에만 올인하기보다는 재택근무나 소일거리 같은 다양한 수익 모델을 고민하는 유연한 사고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한 귀촌 경험자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귀촌은 살 집을 찾는 게 아니라 살 삶을 결정하는 일이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분석이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도시의 편리함, 익숙한 관계, 안정적인 소득을 내려놓고서라도 당신이 얻고 싶은 당신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인가요? 이번 기회에 그 답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